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국회 연설을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중국으로 떠났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국회 연설 한미 동맹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메시지였는데요. 육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어떻게 들었는지 오늘 7시 5분 2부 시간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 오늘 탈당계를 내고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그중에 한 분이죠. 황영철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대리운전기사들의 이야기 2부 시간에 준비해 두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 오늘 탈당계를 공식 제출했고요. 내일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다고 합니다. 그분들 가운데 한 분 황영철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황영철입니다. 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글쎄요, 좀 마음이 좀 착잡하고요. 네. 또 새로운 길을 또 가야 되니까 네. 또 뭘 어떻게 해야 국민들한테 잘했다 소리 들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바른정당에 남아 계신 의원분들 또 당원들한테 먼저 한마디. 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당원들한테 한마디 해보시죠. 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어쨌든 저희가 바른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만들었으니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걸어온 길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분들에게는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언젠가 우리 보수 대통합의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런 또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고요. 네. 비록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결국은 또 대한민국 보수가 함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주길 바라고 자유한국당에 계신 당원분들에겐 뭐 어쨌든 우리가 탄핵의 과정에서 많은 입장 차이도 있었고 다른 길을 갔었지만 지금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니까 저희들의 이러한 하나된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또 바꿀 건 바꾸면서 자유한국당을 국민 앞에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어깨 걸고 나가자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제일 아픈 질문부터 하는 게 그나마 황영철 의원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당이 낸 성명 보셨죠? 네, 네, 네. 한 해 동안 3번 탈당을 하는 진기록을 세우신 분이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탈당해서 이제 바른정당 창당하셨고 네. 대선 직전에 이 바른정당에서 몇 의원들 다시 자유한국당 돌아갈 때 나도 네. 돌아가겠다고 탈당 내셨다가 네. 하루 만에 번복하셨고 네. 이번에 이제 또 다시 또 돌아가셨고 네. 어떠세요? 저도 이 논평을 보고서 논평 참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 정말 제가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3번에서 탈당 선언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저도 이게 정치를 하면서 제가 처음 당에 입당하면서 이 당에서 끝까지 네. 제가 정치 인생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3번씩이나 탈당 선언에 참여하게 되니까 뭔가 좀 많이 꼬인 것 같고 또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물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맞춰서 비난을 하시는 거겠죠. 예. 앞에 있었던 2번의 탈당 선언은 그래도 저는 국민의 뜻을 받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탈당 선언이 의미가 있었느냐. 결국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린 그런 결정이었는가에 좀 방점을 두고 싶어요. 예, 네. 예. 바른정당을 창당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네. 어떤 그 거센 파도가 몰아쳤던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전체에. 네. 그리고 사실 그 파도에 올라타셨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파도가 큰 파도가 되지 못하고 잔파도가 됐어요, 지금. 네. 바른정당의 현재 지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즉 보수 혁신을 네. 새로운 당을 통해서 주도권을 갖고 그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바른정당이 처한 위치가 굉장히 좀 끼어 있는 끼어 있는 중간에 정치권이 끼어 있는. 네, 정치상 지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정치는 보수와 진보라는 큰 축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예. 그리고 또 양당 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익숙한 정치 체제다 보니까 네. 이 두 축을 허물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또 하나는 바른정당 창당하면서 그 당시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었고 그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가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더 크게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건 반기문 전 총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을 후보로 내세워서 거기에 다시 보수가 다시 결집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네. 또 그것이 어긋나게 되는 것도 또 큰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 있던 많은 의원들도 이제 반기문 총장이 후보가 될 경우에는 또 합류하겠다는 뜻도 많이 따라오겠다. 의사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잔존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이 국민들에게 좀 더 사랑받고 지지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네.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봐야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양당 체제에 국민이 익숙하다. 네. 보수 진보의 구도에 익숙하다. 네. 맞는 말씀이고 중간에 낀 제3세력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여러 번 현대 정치사에서 실험이 있었지만 네. 매번 실패했다는 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것을 비판하시는 분들의 요즘 핵심 논리는 네. 자유한국당이 네. 과거 양당 체제의 보수처럼 예. 그렇게 강력한 보수냐? 네. 지금 아니지 않느냐? 예. 다시 말해서 특히 홍준표 대표 또 유석춘 혁신위원장 그분들의 언행이나 뭐 내세우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이 좀 폭넓은 보수를 포괄하는 그런 강한 보수 세력이 아니라 네. 고작 한 15%로 딱 고착화되어 있는 예.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영원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보수 아니냐. 예. 거길 중심으로 모여봤자 앞으로 선거에서는 많이 얻어야 20%밖에 못 얻는 보수로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입당을 하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꼴통 보수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한 예.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뭐 단절을 위한 변화 그리고 또 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들을 네. 또 새롭게 당에 영입하는 과정들 이런 걸 통해서 재탄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지금의 지지도가 보수의 지형은 대단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극복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정치사가 늘 이런 지지도가 그대로 오래 갈 것 같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 또 급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앞에 것들을 깨부시면서. 예. 네. 자유한국당의 재탄생. 네네. 그럼 또 곧바로 따라 나올 질문이 네. 바른정당도 제대로 못했는데 네. 지금 고작 몇 명 안 되는 의원 돌아가서 네. 과연 자유한국당 재탄생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 네. 힘이 있느냐. 네. 솔직히 그 질문에는 저도 그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서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결국은 안에서 바깥에서 큰 틀에서의 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한 싸움보다는 내부 싸움에 휘말려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 하여튼 자유한국당 내에 이제 함께 하게 될 의원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보수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뭐 이재만 최고위원 같은 분 다음에 공천 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네. 이장우 의원 같은 분 특히 김무성 의원 꼭 찍어서 정계 은퇴 선언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 해야만 받아준다. 뭐 이런 목소리가 막 나오고 네네. 또 지금 뭐 제명 대상으로 되어 있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쪽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내부 싸움이 이제 격렬해질 것 같은데. 네. 정말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런 내부 싸움에 휘말릴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또 건강한 보수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는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소위 지금 강성 친박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이런 센 발언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켠으로 좀 밀어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일이 이분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대응하고 이러다 보면 그거야말로 이제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네. 저희들은 좀 국민들한테 이젠 좀 진지한 보수, 반성을 하고 진지하게 새 출발을 하기엔 진지한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야당이지만 품격이 있는 보수 야당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국민들한테 잘 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황 의원 목소리를 쭉 듣다가 많은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의견들 주시는데 8970번 쓰시는 분, 청문회 때 참 신뢰가 있었는데 다시 한국당 가신다니 실망스럽습니다. 네. 청문회 당시의 심정과 지금의 심정은 어떠신지 꼭 묻고 싶습니다. 이러셨네요. 네. 청문회 때는 오히려 제가 이제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과감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지지와 또 격려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늘 이 정치에서 이 정의롭게 정치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말 큰 비난을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의 양축인 건강한 진보, 지금은 이제 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집권 여당의 진보가 있다면 또 야당으로서 건강한 보수 야당이 잘 서야 정치가 두 축으로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 또한 전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따갑게 비난을 보내주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그곳에 가서 그나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격려도 좀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뭐 나머지 11명 의원 가운데 앞으로 더 나올 생각이 있는 분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두 번의 의총을 하면서 적어도 15명의 현역 의원, 이제 저희 통합파에 탈당한 9명 이외에 6명 정도의 의원님들은 그래도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셨어요. 현 시점에서 그래서 당대당 통합을 통한 통합전당대회에 의견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네네. 그리고 남경필 지사나 또 원희룡 지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의 가능성이 이분들한테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그분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지를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이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아주 정말 뭐 다른 집을 짓거나 다른 당에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유한국당으로 예.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가에서는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성적이 그리 좋기가 어렵다. 네. 그러다 보면 기존 홍준표 대표 체제는 아마도 수명은 지방선거 때까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걸 미리 내다보고 지금 복당하시는 의원들 가운데 특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포스트 홍준표 체제, 네. 당권을 노리는. 네. 뭐 물론 이 당 내부 싸움이라고 하고 하는 표현은 쓰셨습니다만 어차피 정치라는 게 또 권력 투쟁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가서 투쟁해서 당권을 거머쥐어야 그나마 자유한국당을 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구상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통합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김무성 대표님이랑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셨는데요. 이번 이제 통합 과정에서도 본인은 들어가서 이제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백의종군 하겠다. 어떤 당권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차기 총선에 본인이 안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네.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뭐 포스트 홍준표를 떠올리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김무성 대표가 당권 투쟁에 나서겠다, 뭐 당권을 주기 위한 그런 길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상황을 호도할 수 있다. 그리고 보수 대통합의 이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아니요. 지금은 분명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에 가서도 청문회 때 마음 놓지 않고 네. 강한 또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게 네. 하겠다는 약속 네.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네, 명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죠. 예. 참 운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 연설까지 그렇죠. 있었으니까. 뭐 예. 거기다 또 이제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없기도 하고 없죠. 이분이 지명됐을 때부터 별로 갈등 사안이 없었어요. 오늘 지금. 청문회에서 무슨 쟁점이 있어요? 뭐 대체로 유 후보자의 의견, 소신 이런 걸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이 오가거나 첨예한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유남석 후보자가 고위법관 출신이고 법원 내에서도 워낙에 헌법 전문가라서 이전부터 몇 차례 걸쳐서 예.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쟁점이라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이거 하나죠? 뭐 그렇죠. 예. 이제 뭐 유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 정치적 또는 이념적 편향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발족할 때 편향적인 판사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법원 내부 학술 단체로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고 보수 야당 의원들도 이걸 오래 물고 늘어지진 않았어요. 한번 짚고 예. 넘어가는 정도.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냥 후보자의 의견, 소신을 묻는 어떤 질문들이 나왔어요? 요즘 이제 단골 메뉴가 사형제, 동성애,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볼 때 동성애나 사형제에 대해서는 뭐 딱 모범 답안을 내놓았어요. 유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수가 없는 거다. 네. 동성혼은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나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모범 답안. 그렇죠. 사실 외국에서도 이 이슈에 대한 법적 정리는 사회 조류를 따라가는 면이 크거든요. 예, 뭐 예. 헌법의 해석이 뭐 이건 맞고 틀리다로 그렇죠.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형제에 대해서는? 사형제 찬반 논의가 굉장히 격렬한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생각으로는 폐지에 찬성한다. 폐지론? 예. 네.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죠. 그렇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되게 고심한 걸로 보였습니다. 유 후보자는 남북 대치 상황을 보면은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줄지 않고 자기 양심 때문에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있다.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결해야 할 방안을 찾아가는 게 맞다. 예. 이 대안 중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생각한다. 예.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예. 양심적 병역 거부는요. 아예 이걸 인정한 나라가 있고 당신 양심이 그러니까 뭐 징집이나 병역을 안 하겠다라는 데도 있고 대체복무제도를 활발하게 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둘 다 아니잖아요. 네네.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진 지도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구성이 계속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몇 년 안에는 아마도 헌재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면 무난히 통과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권성동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뭐 도덕성 문제도 없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가지고는 뭐 현실적 문제를 좀 더 고려해 보기를 주문한다. 대체로 덕담을 하던데 예. 무난히 통과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쟁점은 오늘 청문회가 아니에요. 예. 모레 같은 경우에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뜨겁겠죠.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등으로 인해서 좀 수그러든 면이 있는데 청문회도 재점화될 거고 이 홍 후보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야당이 벼르고 있고 여당이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은 이게 보수층 말고 진보 진영에서 곱자는 시선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예 딱 갈라져 있으면은 보통 통과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 날짜는 안 잡혔지만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곧 열릴 겁니다. 여기는 국회 인준 투표 거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큰 고비가 하나 있는 게 감사원장이에요. 예. 황찬영 감사원장 임기가 내달 1일까지입니다. 12월 1일. 예. 그럼 우리가 역산을 해보면은 청문회 거치고 지명하고 뭐 이러려면은 곧 지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죠. 후보자가. 예. 통상적으로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매우 치열합니다. 낙마자들도 그간에 꽤 있었고요. 물론 이건 어떤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만은 네. 이제 뭐 외국 대사, 공기업, 산하기관 이런 인사들도 종종 있지만은 그건 논외로 하고 감사원장까지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이제 전반적인 인사가 마무리되는 거죠. 마무리된다. 네. 그럼 그다음 정기국회로 국면이 넘어간다. 알겠어요. 먼저 모레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부터 지켜봅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에 다시 오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봅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서울 시내 택시기사 승무곡이 6년 만에 부활합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송광호 씨가 노란 유니폼을 입었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 법인 택시기사는 남녀 승무원 모두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에 정장 스타일의 바지를 입게 됩니다. 네. 택시기사 승부옥 제도는 1970년대 도입됐다 6년 전 정부 규제 완화 정책으로 자율화됐는데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 같은 난감한 복장이 난폭 운전이나 불친절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시예산 16억 원을 들여 승무곡을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복장 규정 안 지키면 벌금도 있어요? 네, 복장 규정을 어기면 택시업체는 운행정지나 과징금 10만 원, 택시기사에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기본이다, 친절도 같이 입으시길, 또 승차 거부나 불친절 원인은 옷 문제가 아니라 산납금 시스템이다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한축구협회가 파격적인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협회 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에 박지성 선수가 유소년 축구 발전을 모색하는 뉴스 전략 본부장에 발탁됐습니다. 네. 축구협회는 최근 국가대표팀 부진과 문체부 일부 임직원의 비위가 드러나면서 고인물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이에 기존 임원들을 사실상 전원 물갈이하고 젊은 비에 중책을 맡기는 등 파격 인사로 쇄신에 나선 겁니다. 네. 특히 홍명보 전 감독과 박지성 선수는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 당시 함께 뛰었던 대한민국 대표 주자였는데요. 그렇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올해 다시 뭉쳤습니다. 위기의 한국 축구의 행정가로 만난 두 선후배의 콤비 플레이를 이제 장외에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우리 한국 축구의 위기, 축구협회도 큰 원인이다 이랬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개혁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인도 동부에서 사람들이 던진 불덩이를 피해 도망치는 엄마 코끼리와 그 뒤를 울부짖으며 쫓아가는 아기 코끼리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인도 야생동물 보호 잡지 생크츄어리가 주최한 사진 경연 대회에서 올해의 사진으로 선정된 지옥이 여기 있다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지역은 아시아 코끼리 70%가 살고 있는 곳인데요. 도로나 수송관이 생기면서 서식지를 잃은 야생 코끼리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잦아 골치를 썩고 있는 곳입니다.
코끼리 때문에 피해를 본 인간들은 서슴없이 불덩이를 던지면서 해코지를 하고 또 코끼리를 모욕하는 게 일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는 다시 한번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네, 사진 제목 지옥이 여기 있다. 그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CBS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오늘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했죠. 자, 여당의 평가 듣겠습니다. 육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를 지낸 바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설 들으신 총평부터 한 말씀. 많은 분들이 우리가 듣기에 거북하거나 네.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우려와 걱정들을 했는데 예. 전반적으로 미국 대통령답게 네. 연설을 하고 품격 있는 내용으로 잘 했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돌발 발언은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북한에 대한 비판이 아주 굉장히 길게 이어졌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대비를 하자면은 이제 한국, 우리 남한의 이제 정치, 경제, 사회를 이제 찬양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반대로 그와 정반대의 네. 북한의 상황을 이제 굉장히 자세하고 세하게 여러 에피소드 등이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면서 해서 더욱더 이제 더 북한의 그 참상이 더 부각되고 그래서 이제 듣는 분에 따라서는 북한 얘기가 너무 길고 너무 상세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연설의 전반적인 걸 보니까요. 오디언스, 그러니까 그 청취자가 꼭 대한민국 국민이나 북한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민에 대해서도 세계인들에 대해서 북한의 실상을 우리는 잘 알지만은 북한의 실상을 미국 국민이나 세계에 자세하게 좀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흔적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회의원과 한국 국민이 아닌 세계인을 겨냥한 연설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군요. 우리는 대부분 그 정도는 우리는 뭐 수십 년간 지금 북한의 그런 걸 보아왔고 해왔고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이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특히 미국 국민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던지고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많이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그 조금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전향적인 해법 같은 거를 좀 기대했는데 그런 건 좀 아쉽다는 평가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미북 협상이 있어야 되고 그게 곧 있게 될 것이다 전망을 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사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안 나왔지만 오늘 국회 연설을 통해서는 좀 아주 그 전환적인 어떤 메시지나 미래 비전을 그러니까요. 핵 문제에 대한 이런 걸 좀 제시를 하고 어떤 이니셔티브를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그런 희망 또 그런 전망도 나름대로 해봤는데 그 표현이 뭐 여태까지 미국이 취해온 입장에서 별 진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으로 보면은. 근데 어제 이제 문 대통령과 그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기자 질문을 통해 가지고 뭔가 모종의 접촉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아직 대답하지 않겠다. 언급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거듭 없다가 아니라 한다가 아니라 얘기하지를 않겠다. 카드를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카드를 공개할 수 없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일 없었다면은, 그다음에 대화를 완전히 포기한다면은 단호하게 얘기를 했겠죠, 확실하게. 근데 이것은 지금 제가 추측할 때는 이거 추측입니다. 저도 정보도 없기 때문에. 물밑 대화가 있는데, 그렇죠. 뭐 뉴욕 채널 통해서도 하든지 뭐 물밑 대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통령 차원에서 어떠한 그 물밑 대화에 비밀 접촉의 어떤 결과를 언급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수준의 접촉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직답을 피하고 좀 두고 보자 하는 그렇군요. 형산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얼마 전까지 그 미국과 북한이 서로 말로 전쟁을 계속 치르던 상황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상황이 변화한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그런 부분을 보지 않고 있어서 듣지 않고 있어서 예.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은 오늘 국회 연설에서 수없이 로그 레짐이라고도 하고 브루털 레짐이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신랄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군사적 옵션이나 그런 얘기는 더 이상 강요되지를 않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또 북한이 그동안 50일간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온 것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수사도 예.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도 좀 변했죠. 변했다. 그 입장이 조금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어가는 어떤 모종의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까지 거쳐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한국, 중국 방문, 이번 동북아 순방이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기본적으로는 미북 간의 접촉의 어떤 얘기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협상의 전제 조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과 중국 방문을 통해서 이제 북한은 미국의 입장을 좀 더 알게 될 것이고, 예. 특히 중국 방문의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큰 방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진핑 2기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 그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양극 체제, 양극 체제에 우뚝 솟은 한 축 옛날 이제 소련과 같은 역할을 중국이 꿈꾸고 있고, 네. 이제는 중국 지도자가 이제 분명하게 중국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맞이할 것이다. 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정말 슈퍼파워로 목표를 하는 네. 그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과거와 같이 영향력 없다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네. 하지 않는 그런 경향으로 트럼프도 중국에 설득을 할 테고, 예. 중국도 그걸 받아들이고, 예. 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대해서 더 커지고, 네.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고 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점쳐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수혁 의원의 표현 가운데 대화 국면으로의 살얼음판 같은 전환, 이 표현이 딱 귀에 들어오는데, 예. 그런 어떤 극적 전환이 앞으로 좀 빨리 오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예. 자, 고맙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소리를 들어보시죠. 원장님 취임 이후에 상납이 시작됐는데요.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할 테니까 밀지 마. 예.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할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가를 지키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전 대통령의 비자금처럼 쓰였다는 보도를 보고 정말 이게 나라인가?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람을 시켜서 이 사람들 조직적으로 진술하지 마라 들었습니다. 수사를 방해하고 재판을 방해하는 게 국가를 위한 겁니까? 네, 맨 뒤에 군가 같은 노래는 뭐예요? 양양가라고도 하고 충정가라고도 하는 모양인데요.
남재준 전 원장이 특히 즐겨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독립군의 군가였다고 하고 한국전쟁 때 우리 국군이 북진하면서 부른 노래라고도 하는데 이 국정원장 시절에 2015년에 이제 북한이 무너져서 통일이 된다 이 주장을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단체로 불러서 또 기사가 된 적이 있죠. 예. 지난번 대선 출마했을 때도 지지자들하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 노래 가사처럼 뭐 나라에 충성한 것뿐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자기한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들으신 대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뭐 문고리 3인방 등등에게 주도록 지시한 혐의거든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을 한 정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남재준 원장이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근데 기자들이 이런 입장을 계속 물어보니까 뭐 그냥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답을 안 했다는 거고요.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그렇죠. 또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이 현대 기아차 그룹을 압박을 해서 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단체인 재향 경우회에 27억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 계약을 맺도록 한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울러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과 및 관련 재판 방해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남재준 전 원장 말고 박근혜 정권 시절에 다른 국정원장들도 수사가 불가피하죠. 내일 모레 이제 이병호 전 원장이 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병호 원장 시기는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로 이 검찰이 파악한 국정원의 특수활동 및 청와대 상납 시기와 겹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가 불가피한 것이고 또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이병기 전 원장의 수사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특히 검찰은 국정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이제 같은 성격으로 집행된 게 아니라 따로 관리됐다는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분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결국 뭐 이것도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고 뭐 구속기간 연장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정치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오늘 검찰이 청와대 탁현민 행정관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인터넷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요. 선거법 위반이요?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프리허그 행사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선거 홍보 음성을 튼 혐의입니다. 선거운동은 지금 법에 정해진 형식으로 미리 등록된 사람이 해야 되고 프리허그 행사는 캠프가 아니라 제3의 기관이 주최한 것인데 여기서 선거운동용 음성을 튼 것은 불법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또 이 행사에서 행사 진행용 장비나 무대 설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이걸 비용을 제공받은 것으로 그렇게 봐서 기소가 됐는데 뭐 실제 금품이 오가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심각한 법 위반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선거법이라는 게 선거운동 관련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정해놓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해도 되는 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이거든요. 딱 그것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벗어나면 다 불법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정도를 따지자면은 탁현민 행정관이 지금 관계됐다고 하는 일은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검찰이 최근에 뭐 적폐청산 수사의 난국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인터넷에서는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을 검찰 조사를 거쳐서 오늘 기소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뭐 갑자기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굳이 말하자면 이제 오비 일학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그런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뭐 어제도 언급했던 검찰의 그 여야 균형 맞추기 측면 아니냐 이런 얘기였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건 오히려 지금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 관련 사건이 더 본격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체포된 이 전직 보좌관들은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홈쇼핑이 2015년 7월에 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 원 가운데 1억 1천만 원을 자금 세탁을 해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죠. 예. 검찰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뭐 그냥 자기들이 나눠 쓴 것인지 아니면 전병헌 수석까지 알 수밖에 없는 어떤 정치적 활동에 썼는지 이걸 이제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병헌 수석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굳이 부인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하.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 체포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롯데홈쇼핑 측에 e스포츠 게임단을 창단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게 결국 돈 문제가 이제 e스포츠 분야 그리고 롯데홈쇼핑 당시 국회 미방의 상황 이렇게 좀 연결고리가 생긴다는 점에서 당시 의원이었던 전병헌 수석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전병헌 수석의 서울시장 출마 문제 등으로 청와대 내에 다른 인물들과 뭐 알력 다툼을 벌인 결과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여기에 게임농단 논란 이걸 불러일으킨 여명수 게임물관리위원장이 10일 날 국회 교문위 추가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전병헌 정무수석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계속 빠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중국으로 떠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참석자 출국하면서
되면서 트럼프 동부가 순방 2라운드가 시작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중국에 도착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와 함께 베이징 자금성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환담을 했는데요. 예. 주요 의제 아무래도 뭐 북핵을 비롯한 외교안보 문제하고 무역 불균형 시정, 미중 관계의 새로운 규정 뭐 이런 게 될 전망인데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문제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역 문제라는 건 바로 미국 내부 사정을 신경 쓰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 순방 기간 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주 그리고 뉴저지주의 주지사 선거가 치러졌고 뉴욕시장 선거도 함께 치러졌거든요. 근데 지금 현지 언론 보도를 보면 공화당이 전패할 가능성 지금 확정적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버지니아주는 최근에 샬럿츠빌 사태에서 보듯이 보역 갈등이 심한 대표적인 경합주이고요.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후임을 뽑는 선거였는데도 패배를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네. 또 러시아 스캔들 수사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좀 미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이번 순방에서 냈다. 이런 인상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러면 중국이 결국 키를 쥐고 있는 북핵 문제 해결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외교를 다변화할 수 있는 신남방 정책을 제시할 생각이라는데 아무래도 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 11일에서 12일까지 에이펙 정상회 기간에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입니다. 우리가 이미 뭐 3불 입장 이런 걸 내놓은 상태라서 한미일 동맹 관련 뭐 중국의 불만 이런 게 중점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북핵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좀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에서 빠진 부분을 채워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바른정당의 분당 가시화된 상황에서 잔류하기로 한 의원들의 운명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전당대회를 중도하차 선언했던 정운천, 박인숙 의원 오늘 이것을 번복하고 레이스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아, 다시 복귀요? 그렇습니다. 경선 포기를 선언했던 것은 당이 갈라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탈당 수순으로 오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예. 겉보기에는 바른정당 잔류파가 상황을 수습해가는 듯 보이는데 여전히 갈등은 잠복해 있다 이런 게 언론의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2차 탈당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2차 탈당이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에 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안 받는다? 설득이 어렵다. 문을 닫고 내부 화합을 도모하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의 어떤 탈당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이게 계속 엮일 경우에는 뭐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출마 이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국민의당도 시끄러운 분위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바른정당이 이렇게 되니까 통합 추진한 안철수 대표는 역풍을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상돈 의원이 나와서 안철수 대표와 그 측근들은 다들 아마추어이고 당대표 리더십 와해됐다. 안철수 대표는 정치적으로 종친 사람이다. 뭐 이런 격렬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도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 닥쳤던 개가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이런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최고위 상당히 시끄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최명길 의원은 CBS 라디오와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은 국민의당의 적대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파장은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국민의당의 적대적인 프로그램이라고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안철수 대표 저희가 섭외하면 절대 나오질 않아요. 좀 안철수 대표가 나오시면 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다음 뉴스요. 오늘 통계청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난 반면 청년 창업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자영업주와 무급 가족 종사자 등을 말하는 이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가 685만 명을 넘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60대 이상은 29.3% 20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건 2년 전보다 7.5%가량 증가한 것인데 같은 기간 동안 청년층은 10% 이상 줄어들어서 전체의 3%를 좀 넘는 22만 명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령층이 퇴직하고 나서 생계를 위해 자영업자 되는 경우가 많고 청년 창업은 줄어들고 있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도 지금 별 효과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 영세 사업장의 폐업 위험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요. 지난 8월 기준으로 보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숫자 소폭 감소를 했고 종업원도 없는 자영업자는 그 이상 이제 증가했다는 것이죠. 네. 특히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라니까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절반이 2천만
원도 안 되는 종잣돈으로 시작을 했고 준비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난 것도 문제입니다. 노동시장 탈락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자영업자의 어떤 생활들도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경제 전반이 어렵고 취약해지고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걱정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기사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전국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예, 2016년 산업연구원에서는 한 11만 명 정도로 추산했는데 네. 대리기사 노동조합도 있고 대리기사 협회도 있고 대리기사 협동조합도 있거든요. 예. 이분들 말씀으로는 한 20만 명 정도 추산되고 업체가 또 8천 개나 되는데 사실 20만 명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보면 요즘에 더블잡을 뛰거나 쓰리잡까지 뛰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대리를 잠깐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하면 20만이 더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시장 규모는 정부 측에서는 한 1조, 2조 하는데 보험업계 쪽에서는 또 3, 4조까지 된다. 굉장히 정확한 통계가 없군요. 예. 대리 운전 관련 법이나 이분들이 또 노동자로도 안 돼 있어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있잖아요.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도 돼 있어가지고 그렇겠죠. 고용노동부에서도 통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 건설교통부도 담당 안 하고 고용노동부도 담당 안 하고. 네. 그냥 그러면서 실제 이제 우리가 대리 많이 이용들 하시잖아요.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사실 음주운전을 예방해주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주는 정말 공익적인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예전에는 이분들 없을 때 우리 차 놔두고 왔잖아요. 그랬죠. 그럼 그 다음날 갖고 얼마나 불편했어요. 근데 그래도 처우가 매우 열악한데 일단 수수료를 20% 놨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만 원, 3만 원 정도 보통 내잖아요. 네. 거기서 20%. 택시비보다 못한 비용 받았고 20%를 또 떼는 거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시죠? 근데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얘기하다가 제가 안진걸 시장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1년 내내 이 일을 하시는 분 숫자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몇 달 하시다가 또 딴 일 하시다가 이러신 분들이 더블잡, 쓰리잡까지 하는 분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주말에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대리가 그냥 음주운전을 대신해서 하는 뿐만 아니라 탁송도 일부 합니다. 차량 배달해주는 서비스 있잖아요. 폐차시킨다거나 아니면 대리점에서 차 나왔는데 시간 없을 때 이분들 가져간다거나 가져다 주신다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익적인. 근데 전업에서 하는 분들이 몇 명인지는 통계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업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업으로 하는 분들 몇 년씩 계속. 그러니까 아예 낮에 탁송 뛰고 저녁에 계속 새벽까지 뛰고 이게 멀리 이렇게 산속으로 가면 어떻게 나오실지 걱정하잖아요. 걸어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낮에부터 새벽까지 하고 200 안팎 버는 것도 많이 버는 거라고는 알 수가 없고 더블잡이나 쓰리잡 하는 분들은 정말 생활이 어려우니까 겨우 몇만 원 벌이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생생한 이야기 먼저 듣고 얘기를 더 나눕시다. 경기도에서 지금 대리운전 기사로 8년간 일을 하신 분입니다. 김주환 씨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주 전업적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8년째?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세요? 저는 보통 한 저녁 8시서부터 아침에 첫차 다닐 때까지 한 6시 정도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네. 낮에는요? 낮에는 이제 쉬어야 되고요. 그때 왜냐하면 쉬지 않으면은 저희가 졸음운전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니까. 물론이죠. 쉬면서 다른. 그렇죠. 8시부터 새벽 6시까지면 밤을 완전 꼴딱 세우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하루에 평균 콜을 몇 번 받으세요? 저는 보통 날마다 똑같지는 않은데요. 적게 하는 날은 한 5콜 정도. 그다음에 많이 하는 날은 7콜 정도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물론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루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제 손님한테 이제 대리 요금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저것 수수료 빼고 나면은. 하루에 일하면 10만 원 정도. 10만 원. 이제 좀 남는다 이렇게 지금. 떼는 거는 뭐를 어느 정도나 뗍니까? 저희가 이제 손님들한테 이게 요금을 받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이제 20%가 나가는데 20%를 업체에 떼줘야 됩니다. 그런 이제 수수료 외에도 저희 쓰는 프로그램비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촉구를 받을 때 쓰는 프로그램. 또 이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저희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차주의 보험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 대리운전 보험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험료도 내야 되고 우리가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지금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통신비,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셔틀을 이용한다거나 예. 이동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택시를 이용했을 때 그 모든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나면은 아마 손님한테 받은 대리운전비에 평균 한 65% 정도만 저희 순식으로 남는 일을 실증이. 그러니까 업체 수수료, 프로그램비, 보험료, 통신비, 셔틀 이용료, 대중교통 이용료 뭐 이런 거 다가 합하면 받은 돈의 35%는 떨어진 그 밖으로 빠져나간다. 예, 그렇지. 네. 많으신 분은 40%까지. 네. 그래도 우리 김주환 씨는 벌써 8년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에 그래도 순수히 챙기시는 게 한 10만 원 되신다는 얘기인데 네네. 한 달 30일을 꼬박 하실 수 있어요. 그건 또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계가 급하신 분들은 예. 한 달 사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뭐 한 1년 일하고 나면은 몸이 망가져서 예. 오히려 일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쉬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대리기사분들, 동료분들 보면은 360일 하루도 안 쉬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주변에 다른 대리기사분들 보면 어때요? 보통 직장 다니다가 뭐 해고되신 분, 아니면 회사가 도산한 분 이런 분들 많습니까? 어때요? 네, 그런 분들도 많죠. 퇴직하신 분들도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자영업이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뭐 치킨집 등 자영업 하시다가 결국 문 닫으시고 당장 생계를 위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여러 가지 사회 활동, 자기 직업 활동을 하다가 밀려나신 분들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대리운전 기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리운전 업체와 이 대리기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은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사실 그 대리운전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라고 보는 게 기본일 텐데 대리운전업법이 없는 상태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난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최소한의 근로계약서 내지는 업무계약서도 쓰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기본적인 우리들의 업무와 관련돼서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하는 고객이 대부분 취객이잖아요. 예, 그렇죠. 어때요? 힘드시죠? 예, 뭐 사실 많이 힘듭니다. 공정노동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뭐 술은 취하셨더라도 사실 우리 대리운전 기사들의 고충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배려해 주시고. 근데 이제 좀 술을 과하게 드신 분들이 가끔 이제 대리기사들한테 폭언이나 심지어 이제 폭행을 가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그 대리기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게 한 번만 겪으면은 이게 트라우마가 남아서 굉장히 그 시간 이후에도 일하기 힘들어서 그날은 일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환 씨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속상했던 얘기가 어떤 겁니까? 그 저 아는 기사분 중에서 그 일을 한 지 이제 많이 되지 않았을 때 나이도 좀 많으신 분인데 젊은 손님이 반말로 이런저런 이제 뭐 시비를 걸다가 그걸 다 참고 배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손님이 왜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젊었을 때 좀 더 벌어놓지 이러한 좀 인기업계와의 발언을 하면서 결국은 뭐 손찌검까지 하려는 그런 거를 겪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힘들하지만 그런 좀 토로를 하는 경우도 봤고요.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안진걸 차장님이 우리 대리기사들 뭐 투잡이나 아르바이트가 많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리기사들의 65% 이상이 전업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 지금은 전업이 그렇게 많아요? 많아요. 그다음에 15% 정도는 대리운전을 본업으로 하면서 수입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경우는 전체로 80% 이상이 이걸로 이제 생계수단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들과 이게 업체들과 약속이 지켜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한 번은 새벽이 다 돼서 저도 다음 일을 하려면은 멀리 못 가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콜을 타고 이제 집에 온다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분당 가는 콜을 잡고 손님을 만나서 갔어요. 근데 손님이 갑자기 차키를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서 용인 넘어서 충북에 가까운 좀 이렇게 외진대를 충청도 가까운 외진대를 가자고 망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작정 그렇게 가시자. 그러면 사실 저희들은 갔다가 돌아올 길이 막막하죠. 그날 제가 집에 와봤더니 뭐 오후 1시가 돼서 다음날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하게 갔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참 감정노동까지 겸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시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주한 씨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처럼 전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아까 저 언급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대리운전업법도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게 있죠? 대리운전법 예전부터 19대 때도 제출됐고 20대도 제출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20% 이상의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안팎에 뭐 수수료 폭리를 금지한다거나 이분들이 일면 노동자원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리사 회사에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뭐 항의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협회, 협동조합, 노동조합 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택배 또 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가 났어요. 허가가. 근데 또 대리기사 노조는 또 신고가 반려됐거든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인데 이제 택배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의 종속성이 심하다. 대리는 그러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미 대구 지역의 대리기사 노조가 합법적으로 신고가 났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전국적 조직으로 신고를 한 거니까 변경 신고를 한 건데 동일한 노조가 아니다라는 노동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변경 신고가 반려된 건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조로 인정해라, 노동자성 인정해라는 게 국가인권위의 권고이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임에도 노동부가 조금 소극적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대리기사 노동조합 위원장님이 지금 국회 앞에서 17일 동안 단식 농성도 하시고 오늘로 18일째 지금 농성을 하고 계세요.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하고 대리운전 기사분이 고용 형태가 조금 다른 거는 분명히 맞아요. 조금 다릅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정신으로 보자면 이분들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법적 근거를 빨리 만들어낸 게 좋겠네요. 대리운전법 속에 그런 거를. 그리고 이분들이 다 회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뭐 8천여 개나 되는 업체가 날 때 있는데 거기서 다 감독을 받아요. 아까 그 콜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심지어는 막 변심해서 취소하기도 그런 하고.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벌금도 물어요 회사에. 그러니까 똥콜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들 은어로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엉뚱한 콜이었다는 건데 그런 벌금도 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휘 종속이나 감독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노조 만든다니까 개인 사업자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모순이죠. 특수고용 노동자가 전국에 한 230만 명쯤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빨리 보호해줄 건 보호해주고 노조 해줄 건 노조 해주면 되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혹시 과하면 그걸로 토론하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만드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할 이유는 없죠. 근데 19대 국회부터 그 법이 제출됐다고 하셨잖아요. 왜 통과가 안 돼요? 어디서 반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대리회사들 그다음에 뭐 국토교통부나 정부에서도 관심이 좀 덜한 거죠. 근데 저는 이분들이 도로 위에 을 중에 을이거든요. 그렇죠. 시계에도 을이고 아까 그 눈물 없이 못 듣겠더라고요. 아까 정말 슬프더라고요. 산소까지도 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정부에서 상을 줘야 될 분들입니다. 음주운전은 엄청나게 막아주셨어요. 이분들이.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법 하나를 못 만들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수수료라든지 부당행위 정도를 근절하고 이분들이 어떤 협회든 노동조합을 통해서든 권익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정도의 법이니까.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 어제 따고 바로 대리운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 법에서는 운전 경력 몇 년 이상 뭐 이런 거를 좀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음주운전만 예방해 주는 게 아니라 또 손님을 안전하게 또 빠르게 이동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좀 숙련도도 필요하고 손님들이 시민들이 이분들을 정말 도로 위에 을 중에 을로 하고 좀 귀한 노동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집까지 안전하게.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 존경과 존중과 처우를 개선해 주되 다만 이분들도 일종의 공익적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이나 교육이나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요.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법 제정에 좀 나섰으면 좋겠고요. 또 그 근거로 이분들의 노동조합 설립도 뭐 저는 뭐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맞습니다. 보여지고
오히려 이분들이 처우가 개선돼야지 저희들한테도 또 안전하고 친절하게 이동해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윈윈이거든요. 사회가 상생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대리운전 기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탈당한 9명 이외에 6명 정도의 의원님들은 그래도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셨어요. 예, 현 시점에서 그래서 당대당 통합을 통한 통합전당대회의 의견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남경필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네네. 그리고 남경필 지사나 또 원희룡 지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의 가능성이 이분들한테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그분들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지를 제가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이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아주 정말 뭐 다른 집을 짓거나 다른 당에 가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유한국당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가에서는 이런 분석들을 합니다.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성적이 그리 좋기가 어렵다. 네. 그러다 보면 기존 홍준표 대표 체제는 아마도 수명은 지방선거 때까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걸 미리 내다보고 지금 복당하시는 의원들 가운데 특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 포스트 홍준표 체제, 당권을 노리는. 뭐 물론 이 당 내부 싸움이라고 하고 하는 표현은 쓰셨습니다만 어차피 정치라는 게 또 권력 투쟁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가서 투쟁해서 당권을 거머쥐어야 그나마 자유한국당을 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구상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통합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 김무성 대표님이랑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백의종군 하셨는데요. 이번 이제 통합 과정에서도 본인은 들어가서 이제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백의종군 하겠다. 어떤 당권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차기 총선에 본인이 안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뭐 포스트 홍준표를 떠올리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 김무성 대표가 당권 투쟁에 나서겠다, 뭐 당권을 주기 위한 그런 길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상황을 호도할 수 있다. 그리고 보수 대통합의 이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아니요. 지금은 분명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유한국당에 가서도 청문회 때 마음 놓지 않고 강한 또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약속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네, 명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되고 있죠. 네. 참 운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트럼프 대통령 연설까지 있었으니까. 뭐 거기다 또 이제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는 거치지만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없기도 하고 이분이 지명됐을 때부터 별로 갈등 사안이 없었어요. 오늘 청문회에서 무슨 쟁점이 있어요? 뭐 대체로 유 후보자의 의견, 소신 이런 걸 묻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성이 오가거나 첨예한 분위기는 아니고요. 유남석 후보자가 고위법관 출신이고 법원 내에서도 워낙에 헌법 전문가라서 이전부터 몇 차례 걸쳐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쟁점이라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거 하나죠? 뭐 그렇죠. 이제 뭐 유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 정치적 또는 이념적 편향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발족할 때 편향적인 판사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법원 내부 학술단체로서 기능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고 보수 야당 의원들도 이걸 오래 물고 늘어지진 않았어요.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정도.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후보자의 의견, 소신을 묻는 어떤 질문들이 나왔어요? 요즘 이제 단골 메뉴가 사형제, 동성애, 양심적 병역법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볼 때 동성애나 사형제에 대해서는 뭐 딱 모범 답안을 내놓았어요. 유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은 달리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성애는 찬반을 논할 수가 없는 거다.
동성혼은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중요하지 않다. 고작 몇 명 안 되는 의원 돌아가서 네. 과연 자유한국당 재탄생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 네. 힘이 있느냐. 네. 솔직히 그 질문에는 저도 그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서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결국은 안에서 바깥에서 큰 틀에서의 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한 싸움보다는 내부 싸움에 휘말려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 하여튼 자유한국당 내에 이제 함께 하게 될 의원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보수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뭐 이재만 최고위원 같은 분 다음에 공천 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네. 이장우 의원 같은 분 특히 김무성 의원 꼭 찍어서 정계 은퇴 선언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 해야만 받아준다. 뭐 이런 목소리가 막 나오고 네네. 또 지금 뭐 제명 대상으로 되어 있는 서청원 최경환 의원 쪽에서도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내부 싸움이 이제 격렬해질 것 같은데. 네. 정말로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런 내부 싸움에 휘말릴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또 건강한 보수들이 원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는 좀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소위 지금 강성 친박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의 이런 센 발언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켠으로 좀 밀어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일이 이분들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대응하고 이러다 보면 그거야말로 이제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저희들은 좀 국민들한테 이젠 좀 진지한 보수, 반성을 하고 진지하게 새 출발을 하기엔 진지한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야당이지만 품격이 있는 보수 야당의 모습을 또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국민들한테 잘 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황 의원 목소리를 쭉 듣다가 많은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의견들 주시는데 8970번 쓰시는 분 청문회 때 참 신뢰가 있었는데 다시 한국당 가신다니 실망스럽습니다. 네. 청문회 당시의 심정과 지금의 심정은 어떠신지 꼭 묻고 싶습니다. 이러셨네요. 네. 청문회 때는 오히려 제가 이제 새누리당에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과감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지지와 또 격려를 받았었는데요.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늘 이 정치에서 이 정의롭게 정치의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말 큰 비난을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에 들어가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그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의 양축인 건강한 진보, 지금은 이제 여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집권 여당의 진보가 있다면 또 야당으로서 건강한 보수 야당이 잘 서야 정치가 두 축으로서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 또한 전 필요할 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따갑게 비난을 보내주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그곳에 가서 그나마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격려도 좀 받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뭐 나머지 11명 의원 가운데 앞으로 더 나올 생각이 있는 분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두 번의 의총을 하면서 적어도 15명의 현역 의원 이제 저희 통합한 것이 아니라 그 탈당 선언이 의미가 있었느냐. 결국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린 그런 결정이었는가에 좀 방점을 두고 싶어요. 바른정당을 창당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어떤 그
거센 파도가 몰아쳤던 거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전체에. 네. 그리고 사실 그 파도에 올라타셨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파도가 큰 파도가 되지 못하고 잔파도가 됐어요, 지금. 네. 바른정당의 현재 지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즉 보수 혁신을 새로운 당을 통해서 주도권을 갖고 그 왜 안 됐다고 보십니까? 가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바른정당이 처한 위치가 굉장히 좀 끼어 있는 끼어 있는 정치권이 정치 상황 지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정치는 보수와 진보라는 큰 축으로 흘러가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양당 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익숙한 정치 체제다 보니까 이 두 축을 허물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또 하나는 바른정당 창당하면서 그 당시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었고 그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가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더 크게 모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하시는 건 반기문 전 총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을 후보로 내세워서 거기에 다시 보수가 다시 결집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또 그것이 어긋나게 되는 것도 또 큰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 있던 많은 의원들도 이제 반기문 총장이 후보가 될 경우에는 또 합류하겠다는 뜻도 많이 따라오겠다. 의사도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잔존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바른정당이 국민들에게 좀 더 사랑받고 지지를 좀 받았어야 되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봐야죠. 말씀하신 대로 양당 체제에 국민이 익숙하다. 보수 진보의 구도에 익숙하다. 맞는 말씀이고 중간에 낀 제3세력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여러 번 현대 정치사에서 실험이 있었지만 매번 실패했다는 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것을 비판하시는 분들의 요즘 핵심 논리는 자유한국당이 과거 양당 체제의 보수처럼 그렇게 강력한 보수냐. 지금 아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특히 홍준표 대표 또 유석춘 혁신위원장 그분들의 언행이나 뭐 내세우고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이 좀 폭넓은 보수를 포괄하는 그런 강한 보수 세력이 아니라 고작 한 15%로 딱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영원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보수 아니냐. 거길 중심으로 모여봤자 앞으로 선거에서는 많이 얻어야 20%밖에 못 얻는 보수로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입당을 하게 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꼴통 보수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뭐 단절을 위한 변화 그리고 또 보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대한민국의 좋은 인재들을 또 새롭게 당에 영입하는 과정들 이런 걸 통해서 재탄생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지금의 지지도가 보수의 지형은 대단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것을 극복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정치사가 늘 이런 지지도가 그대로 오래 갈 것 같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 또 급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앞에 것들을 깨부시면서. 자유한국당의 재탄생. 그럼 또 곧바로 따라 나올 질문이 바른정당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맞나 생각한다. 나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모범 답안. 그렇죠. 사실 외국에서도 이 이슈에 대한 법적 정리는 사회 조류를 따라가는 면이 크거든요. 뭐 헌법의 해석이 뭐 이건 맞고 틀리다로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요. 사형제에 대해서는? 사형제 찬반 논의가 굉장히 격렬한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생각으로는 폐지에 찬성한다. 폐지론?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죠. 그렇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되게 고심한 걸로 보였습니다. 유 후보자는 남북 대치 상황을 보면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줄지 않고 자기 양심 때문에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있다. 이런 형식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해결해야 할 방안을 찾아가는 게 맞다. 예. 이 대안 중 하나가 대체복무제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요. 아예 이걸 인정한 나라가 있고 당신 양심이 그러니까 뭐 징집이나 병역을 안 하겠다라는 데도 있고 대체복무 제도를 활발하게 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둘 다 아니잖아요. 네네.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는 활발해진 지도 오래됐는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 구성이 계속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몇 년 안에는 아마도 헌재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이 정도면 무난히 통과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권성동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뭐 도덕성 문제도 없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가지고는 뭐 현실적 문제를 좀 더 고려해 보기를 주문한다. 대체로 덕담을 하던데 무난히 통과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쟁점은 오늘 청문회가 아니에요. 모레 같은 경우에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뜨겁겠죠.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등으로 인해서 좀 수그러든 면이 있는데 청문회에서 재점화될 거고 이 홍 후보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야당이 벼르고 있고 여당이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은 이게 보수층 말고 진보 진영에서 곱자는 시선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예 딱 갈라져 있으면은 보통 통과가 되는데 이런 경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직 날짜는 안 잡혔지만은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곧 열릴 겁니다. 여기는 국회 인준투표 거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큰 고비가 하나 있는 게 감사원장이에요. 황찬영 감사원장 임기가 내달 1일까지입니다. 12월 1일. 그럼 우리가 역산을 해보면은 청문회 거치고 지명하고 뭐 이러려면은 곧 지명이 돼야 돼요. 그래야죠. 후보자가. 통상적으로 감사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매우 치열합니다. 낙마자들도 그간에 꽤 있었고요. 물론 이건 어떤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만은 이제 뭐 외국 대사, 공기업, 산하기관 이런 인사들도 종종 있지만은 그건 논외로 하고 감사원장까지 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이제 전반적인 인사가 마무리되는 거죠. 마무리된다. 그럼 그다음 정기국회로 국면이 넘어간다. 알겠어요. 먼저 모레 홍종학 후보자 청문회부터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에 다시 오죠.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부터 정리해봅니다. CBS 김현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서울 시내 택시기사 승무곡이 6년 만에 부활합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송광호 씨가 노란 유니폼을 입었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 법인 택시기사는 남녀 승무원 모두 청색 체크무늬 셔츠와 검정색 조끼에 정장 스타일의 바지를 입게 됩니다. 택시기사 승부옥 제도는 1970년대 도입됐다 6년 전 정부 규제 완화 정책으로 자율화됐는데요.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 같은 난감한 복장이 난폭 운전이나 불친절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시예산 16억 원을 들여 승무곡을 부활시켰다고 합니다. 복장 규정 안 지키면 벌금도 있어요? 네, 복장 규정을 어기면 택시업체는 운행정지나 과징금 10만 원, 택시기사에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기본이다, 친절도 같이 입으시길, 또 승차 거부나 불친절 원인은 옷 문제가 아니라 산납금 시스템이다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대한축구협회가 파격적인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오늘 국회 연설을 마치고 다음 방문지인 중국으로 떠났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국회 연설 한미 동맹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메시지였는데요. 육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어떻게 들었는지 오늘 7시 5분 2부 시간에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 오늘 탈당계를 내고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고 합니다. 잠시 후 그중에 한 분이죠. 황영철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진걸의 이웃사람 오늘은 대리운전기사들의 이야기 2부 시간에 준비해 두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 오늘 탈당계를 공식 제출했고요. 내일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한다고 합니다.
그분들 가운데 한 분, 황영철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황영철입니다. 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글쎄요, 좀 마음이 좀 착잡하고요. 네. 또 새로운 길을 또 가야 되니까 네. 또 뭘 어떻게 해야 국민들한테 잘했다 소리 들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바른정당에 남아 계신 의원분들 또 당원들한테 먼저 한마디. 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당원들한테 한마디 해보시죠. 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어쨌든 저희가 바른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만들었으니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걸어온 길이 결코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남아 계신 분들에게는 뭐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언젠가 우리 보수 대통합의 큰 바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런 또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고요. 네. 비록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결국은 또 대한민국 보수가 함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주길 바라고 자유한국당에 계신 당원분들에겐 뭐 어쨌든 우리가 탄핵의 과정에서 많은 입장 차이도 있었고 다른 길을 갔었지만 지금은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니까 저희들의 이러한 하나된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또 바꿀 건 바꾸면서 자유한국당을 국민 앞에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어깨 걸고 나가자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제일 아픈 질문부터 하는 게 그나마 황영철 의원을 도와드리는 거니까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원도당이 낸 성명 보셨죠? 네, 네, 네. 한 해 동안 3번 탈당을 하는 진기록을 세우신 분이다.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탈당해서 이제 바른정당 창당하셨고 네. 대선 직전에 이 바른정당에서 몇 의원들 다시 자유한국당 돌아갈 때 나도 네. 돌아가겠다고 탈당 내셨다가 네. 하루 만에 번복하셨고 네. 이번에 이제 또 다시 또 돌아가셨고 네. 어떠세요? 저도 이 논평을 보고서 논평 참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 정말 제가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3번에서 탈당 선언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저도 이게 정치를 하면서 제가 처음 당에 입당하면서 이 당에서 끝까지 네. 제가 정치 인생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3번씩이나 탈당 선언에 참여하게 되니까 뭔가 좀 많이 꼬인 것 같고 또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물론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맞춰서 비난을 하시는 거겠죠. 예. 앞에 있었던 2번의 탈당 선언은 그래도 저는 국민의 뜻을 받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횟수가 중요합니다.